안녕하십니까. 연세외디 비누과 이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저희 병원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기능코 성형 중에서 미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미용적인 부분에서 유형별 코 성형, 낮은 코, 복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우리가 코 성형을 할 때 쓸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용 코 성형을 설명하기 전에 코 외부의 골격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코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알고서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지 그 뒷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코 외측을 이루는 골격 구조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위쪽은 이제 코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에는 이제 상외측 비연골이라는 구조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하외측 비연골이라는 구조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격은 사실은 요 안쪽에 있기는 하지만은 하회측 비연골 요 사이에 안쪽으로 한 요 정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코뼈고, 요 옆에 쪽은 그럼 뭐냐, 여기는 이제 그냥 안면 골격을 이루는 상악골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따 절골술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요 비골만 이렇게 골자라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골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코 성형을 하는 그 코를 이루는 외측 골격 구조에는 요 안면골이 어느 정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뼈랑 상외측 비연골은 주로 이제 휜 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요 언저리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코뼈는 이제 위쪽 콧대의 폭이 넓은 경우에, 줄이는 경우에 주로 절골술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상외측 비연골은 중간 콧대의 폭을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외측 비연골은 이제 코끝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골격 구조인데, 이 하외측 비연골과 그 다음에 비중격 확장 이식을 통해서 코끝 모양을 주로 우리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나왔는데, 비중격이 이제 코 성형 코끝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토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비중격 확장 이식이 코 성형에서 아주 가장 요긴한 술식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이 비중격 확장 이식은 모든 유형별 코 성형에서 시행되는 술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는 미리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중격 확장 이식은 비중격을 확장시키기 위한 이식이라고 하는 술식인데, 그럼 뭘 이식하냐? 본인 비중격을 갖다가 이식하는 겁니다. 물론 본인 비중격이 없다면 이제 늑연골이나 이런 것들을 이식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성형외과에서 나온 그림이라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비중격을 요만큼만 채취해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보통 이비인후과에서 기능코 성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요만큼을 다 제거를 해서 이렇게 요만큼을 채취를 해서 요 앞에 비중격 확장 이식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는 구조는 이렇게 L 모양 정도, 한 1cm 정도의 L 모양 구조의 비중격만 남기고 비중격 연골을 채취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코 성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가장 기본적인 술식이냐면, 요 앞에다가 이식한 요 비중격 확장 이식 편에다가 요 하회측 비연골 이거를 걸고, 또 그 위에다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을 이식하는 듯 등의 술식을 해서 코끝의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격 확장 이식은 코끝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술기입니다. 이 비중격 확장 이식이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하회측 비연골을 단단하게 걸 수가 있고, 그 단단한 토대 위에 코끝에 모자 이식을 한다든지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을 이식을 할 때 단단한 토대를 받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중격 확장 이식은 코 성형의 가장 핵심적인 술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끝 성형의 핵심 술기이고, 기능적인 부분과 미용적인 부분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술식이나 휘어진 부분 비중격을 바로 잡고 그 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거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L 모양 이렇게 남겨놓고서 그 위에다 이렇게 비중격을 확장 이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휘어져 있으면 어떡하냐? 당연히 이식을 하는 것도 휘어져서 이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격이 먼저 휘어진 걸 전방 비중격이나 상방 비중격 망곡을 바로 잡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비중격을 확장 이식을 해야지 비중격 확장 이식이 올바르게 똑바르게 시술을 할 수가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코끝 성형을 시행을 해야 코끝이 이제 비주가 틀어지거나 이런 거 없이 오랫동안 아름다운 코 모양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격 확장 이식이 기본이고, 그 기본적인 술식을 토대로 요 낮은 코, 복코, 뭐 외구리 코, 짧은 코 이런 유형별 코 성형을 시행하게 되는데, 요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형별 코 성형에서 가장 우리가 코 성형에서 기본적인 술식은 융비술입니다. 낮은 코를 높이는 술식.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빈도가 많은 코 성형이고, 콧대와 코끝을 동시에 높이는 술식인데, 요거는 뭐 다른 유형별 코 성형에서도 주로 이제 코끝은 일반적으로 높이게 되고, 콧대도 어느 정도 융비를 시켜서 미적으로 완성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코 성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콧대는 이렇게 실리콘 같은 보형물을 사용을 하거나 뭐 자가진피, 동종진피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뭐 고어텍스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끝에는 자기 연골을 놓고, 그 밑에는 이제 아까 비중격 확장 이식 등으로 비주를 튼튼하게 세우고,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콧대랑 코끝, 그 다음에 비주, 이렇게 세 군데 각각의 이제 코 성형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재료들에 대해서는 어떤 걸 사용해서 코를 높일 거냐, 그 재료에 대해서는 재료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낮은 코 성형을 할 때 지양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그림이 사실 지금 잘못된 그림인데, 비주에 대한 그 보강 없이 실리콘은 콧대에다가 넣고 코끝에 그냥 연골만 이렇게 박아 넣는, 기둥 없이 이렇게 코끝에만 연골을 삽입하는 술식은 개인적으로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콧대만 높여놓으면 무너져서 오는 경우가 많고, 재수술을 시행을 해보면 비주에 대한 조작이 없이 이렇게 실리콘 박아넣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실리콘을 박아넣는다거나 그냥 코끝에 연골만 이렇게 구멍을 파서 넣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렇게 시술하면 대부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를 바로 이렇게 탄탄하게 비중격 확장 이식을 통해서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코끝에다 연골을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등을 사용해서 콧대도 같이 높이는 그러한 술식을 사용해야 안전하게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복코랑 굵은 코인데, 복코는 이제 콧대가 굵고, 그 다음에 코끝까지 굵고, 이런 경우를 이제 복코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콧대는 그렇게 굵지 않고 코끝만 굵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넓은 콧대만 있는 분들도 있고, 코끝만 굵은 분들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와 같이 굵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콧대가 굵은 거는 아까 우리가 해부학에서 살펴봤듯이 코의 뼈나 상해 측비연골, 즉 콧대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굵은 경우인데, 이런 그 넓은 콧대는 보통 절골술을 같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절골술이 뭐냐 하면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코뼈가 여기에 있고 상해 측비연골이 이렇게 있는데, 코뼈는 이런 식으로 점선 모양으로 골절을 시킵니다. 절골도를 이용해서. 근데 사실 여기에 이렇게 하진 않고, 이렇게 해서 더 넓게 이렇게 절골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절골을 하고 반대쪽도 이렇게 절골을 해요. 그러면은 코뼈가 부러지겠죠. 그거를 이렇게 밀어서 넣습니다. 즉 이렇게 넓은 코뼈를 골절시켜서 밀어서 일부러 골절시켜서 안쪽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콧대가 줄어들고, 만약에 상해 측비연골이 넓다고 하면 이 비중격을 빼고 여기를 이렇게 싹 갈라서 일부 상해 측비연골을 조금 절제하고 가져다가 꼬매주는 식으로 콧대를 이렇게 조금 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코에서 문제는 굵은 코끝입니다. 굵은 코끝이 단순히 요 하회 측비연골이 양이 많아가지고 굵은 코끝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하회 측비연골을 이런 식으로 일부 절제를 하고 가져다가 꼬매주는 식으로 교정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복코에서 요 연골성 골격 구조만 굵은 게 아니라 골격 구조를 덮고 있는 이 피부 자체, 즉 살 자체가 두꺼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골격 구조는 완전히 정대칭으로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일부 절제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연조직, 즉 말 그대로 살이나 이 근육 조직들은 완전히 대칭으로 이렇게 가위로 잘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잘라내다가는 이제 조직 괴사나 또 허혈성 손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조작을 해야 되고, 올바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자체가 두꺼운 경우를 얇게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코끝을 좀 올리고 그 위에
조금 날카로운 연골편을 이식을 해서 코끝이 얇아 보이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코를 수술을 하게 되면 코끝을 올리는 술식을 보통 같이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날카로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굵은 코끝에는 이렇게 연조직이 두꺼운 경우가 조금 수술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매부리코인데, 뭐 이거는 이것도 많이 시행하는 술식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키스톤 에리아와 그 다음에 이제 안테리어 나살 스파인 연골부, 영어로 써놨는데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의해서 수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비중격 망곡증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고 비중격 교정술을 할 때 이렇게 L 모양을 남겨두고 요만큼을 채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비중격이 우리 코에 매달려 있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밖에 안 매달려 있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키스톤 에어리어라는 곳이고, 뭐 키스톤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안테리어 나살 스파인, 즉 전방 비중격 가시라는 곳인데, 이렇게 두 군데만 걸려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매부리가 오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매부리를 깎다가 이 부분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매부리가 있다고 그걸 다 깎기 위해서 이걸 완전히 분리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만약에 전방 비중격 망고까지 교정돼서 이 안테리어 나살 스파인 ANS와 여기를 분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근데 여기를 이제 분리를 했고 매부리를 쳐서 여기도 떨어졌다. 그러면 양쪽이 다 떨어지게 되면 그냥 코가 무너지는 안장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해서 매부리를 절제를 해야 되고, 또 전방 비중격 망곡을 교정하는 경우라면 요 전방 비중격 망곡 교정을 위해서 이 부분을 분리를 한 다음에 비중격 일부를 약간 도려내고 다시 고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고정을 아주 탄탄하게 해놓지 않으면 매부리를 치다가 이게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방 비중격 망곡을 한 후에 탄탄하게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조작에서는 키스톤 에어리어가 분리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논란이 있는 경우가 하나가, 매부리를 절제하고 실리콘을 넣는 시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매부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코가 높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매부리가 있는 분들은 무보형물 코성형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매부리를 자르고, 즉 이 부분은 낮추고, 코끝은 또 매부리 있으신 분들이 코가 이렇게 나가다가 보통 이렇게 코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진 코끝, 낮은 코끝이 많기 때문에 매부리 부분은 낮추고 코끝은 이렇게 높여서 자연스럽게 시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그런 경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매부리가 있는데도 코가 너무 낮거나 혹은 이제 코를 많이 높이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리콘 등의 보형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매부리를 이제 덮기 위해서, 즉 매부리를 적당히만 깎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적당히만 깎고 그냥 실리콘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술식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실리콘이 매부리에서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매부리가 남습니다. 실리콘이 꺾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부리를 정확히 치고 실리콘을 삽입하는 거는 동의하지만, 매부리를 덮기 위해서 실리콘을 사용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부리 절제술 후에 실리콘 삽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술자마다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짧은 코, 들린 코인데, 이게 우리가 들창코라고 쉽게 말하는데, 들창코 교정하는 거 이렇게 하면 쉬워 보이는 술식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꽤 까다로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짧은 코를 늘리기 위해서는 안에 골격 구조를 비중격 확장 이식 이런 방향으로 해서 골격 구조를 잡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술식이랑 비슷한데, 문제는 피부 자체가 지금 짧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피부를 늘려줘야 되는데, 길어지면 그만큼 피부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골격 구조를 이렇게 길게 잡아놓는다고 해도 이 짧은 피부가 다시 달고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완벽하게 코를 길게 만드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더군다나 아주 남성분들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이라면은 교정하기 꽤 까다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끝의 골격 구조를 아래로 회전시키는 술식이 중요하고, 그것도 이제 비중격 확장 이식을 통해서 보통 시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확장 이식된 부분에다가 하회측 비연골을 이렇게 걸어주는 술식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가 짧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가 짧은 코는 말 그대로 시작점이 낮고 또 끝점도 짧아서 코가 짧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보형물, 실리콘 등의 보형물을 사용해서 시작점을 조금 높여서 시작점을 위로 올려서 길게 보이게 하는 게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술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 코나 화살코인데 코 시작점에서 코끝까지의 길이가 긴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코끝만 하방으로 쳐져가지고 길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코 시작점에서 코끝 길이가 긴 경우는 이 콧대는 조금 낮춰서 시작점을 조금 내리는 효과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처진 코끝은 이렇게 올려주는 술식을 보통 시행하면 일반적으로 좋아지고, 코끝이 하방으로 처진 경우는 코끝만 이렇게 조금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낮추고 이 부분은 이렇게 올려서 무보형으로 시행한 경우인데, 보시면 실제 길이 차이는 그렇게 코의 길이의 변화는 크게는 없지만은 코끝을 살짝 올리고 여기는 낮춰줌으로써 실제 환자 코를 보면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조금 감소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긴 코에서는 실리콘 등의 보형물을 사용하게 되면 아까 짧은 코에서 와 마찬가지로 반대죠. 시작점 자체가 높아져서 코 길이가 더 길어 보이기 때문에 긴 코 환자분에서는 긴 코나 화살, 물론 이제 코끝만 처진 경우는 그것만 교정하고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긴 코 환자에서는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코 시작점이 높아지면 코가 더 길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무보형물 코성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휜코입니다. 휜코는 아까 제가 절골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절골술을 양측을 하는 게 아니라 1층만 절골을 해서 비대칭으로 휘어있는 코를 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휘어있는데, 이 우측에 이런 식으로 절골을 해서 이만큼 절골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밀어 넣어서 이렇게 똑바로 보이도록 만드는 게 이제 휜코 교정술이고, 일측 절골을 통해서 보통 교정을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일측 절골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좀 꺼진 데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데서 좀 꺼진 데가 있다고 하면 본인 연골을 조금 파쇄해서 넣는다거나 혹은 동종진피 등을 사용을 해서 안 휘어 보이게, 반대쪽이랑 대칭이 맞아 보이게 위장하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카모플라지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기법들을 사용해서 이제 휜코를 교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휜코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외부에 이렇게 휜코가 있으면 보통 내부에 비중격 망곡도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CT인데 보면은 이게 제가 CT를 비교하기 위해서 뒤쪽에 이제 휜 부분만 찍었는데, 사실 이분은 전방에서도 많이 휘어 있어서 코막힘이 아주 심했던 분이고, 보시면 이렇게 비중격을 교정해서 비중격도 펴놓고, 또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갑개낭이 있어서 갑개낭도 좀 제거해서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도 꼭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전방 비중격 망곡도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비중격 망곡을 교정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비중격 확장 이식을 시행을 한 후에 코성형을 시행을 해야 기능적으로도 효과가 좋고, 그리고 미용적으로도 반듯한 코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여기 이제 써놓은 것 중요한 게, 휜코 교정을 통해서 완벽한 정대칭, 완전히 자외과 정대칭인 코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고, 사실 사람의 안면 자체가 완벽한 정대칭일 수도 없고, 그리고 휜코가 있는 경우에는 안면 비대칭이 동반된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완벽한 정대칭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살짝 틀어진 코를 가지고 이걸 대칭을 맞춰달라 이렇게 오셔서 저한테 수술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정중하게 거절하기도 하는데, 완벽한 정대칭은 어떤 유형별 코성형에서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수술을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주로 많이 이비인후과라 그런지 많이 시행하는 술식 중에 하나가 무보형물 코성형입니다. 이제 보형물을 쓰지 않고 그냥 기능적인 거 하면서 라인만 좀 다듬어 달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보형물 코성형은 결국은 코끝을 아름답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그 이쁘게 만들어 놓은 코끝에서 원래 있던 콧대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시술하는 방식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뭘로 이을 거냐? 보통 이제 자가 비중계 연골을 파쇄해서 넣는다거나 하는데, 만약에 모자라면 이제 동종진피 등의 조직을 사용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우리 요 까만색 선이 원래 이제 코 모양이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빨간색 선을 코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요 가운데 요 파란색 선 있죠. 우리가 코끝을 먼저 이렇게 수술해서 올려놓으면 당연히 이 부분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를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요 연두색 부분 거기다가 이제 본인 비중계 연골을 파쇄해서 넣는다거나, 혹은 뭐 브리지 테크닉이라고도 하는데, 그 연골을 이렇게 다리를 놔서 평평해 보이도록 만든다거나, 혹은 동종진피를 넣는다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 수술하는 게 무보형물 코성형이고, 저희 병원에서 오셔서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보형물도 안 들어가고 본인 걸로만 다 했으니까 안전하다 뭐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꽤 높은 술식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낮은 코에서는, 코가 만약에 콧대가 너무 없고 아주 낮다 그러면은 무보형물 코성형을 보통 권하지는 않고 보형물을 넣으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코끝만 약간 높이기를 원하는 정도, 코는 낮은데 그냥 코끝만 모양만 다듬어 주세요, 뭐 이 정도면은 시행할 수 있겠지만, 아주 낮은 코에서는 별로 권유드릴 만한 술식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때는 이제 낮은 코성형에서 보인 것처럼 실리콘을 넣고 시행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콧대가 있는 분들한테 무보형물 코성형을 술식을 권유를 드리게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보형물 코성형을 시행한 경우인데, 보시면 양측 절골을 해서 이제 넓어 보이는 콧대는 줄이고, 그 다음에 코끝은 이제 비중계 연골을 사용해서 올린 다음에 여기는 매부리를 오히려 깎았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매부리를 깎아 낮추고, 여기 코끝 올린 부분에서 여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본인 비중계 연골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시행한 술식입니다. 다음은 이제 콧볼 축소입니다. 이제 콧볼은 말 그대로 이렇게 요만큼 둥글려져 있는 콧구멍을, 즉 콧날개를 이만큼 조직을 제거해서 가져다가 꼬매는 술식입니다. 대놓고 그냥 조직을 절개해 놓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외적으로 흉터가 남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코성형을 시행할 때 코끝을 올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둥글려져 있는 콧날개는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콧날개가 이렇게 심하게 둥글려져 있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는 권유드리진 않고, 코끝을 먼저 다 코성형을 시행하고 그래도 불만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냥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다시 해달라고 하시는 빈도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콧날개 조직 일부를 절제하고 봉합하는 술식이고, 말씀드린 것 같이 융비트를 시행하면 어느 정도 호전이 가능하고, 또 외부 흉터 문제도 있어서 수술을 시행하고 나서 경과를 보시고 그래도 불만족이 있으면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코끝을 올려놨고, 그리고 콧볼 축소도 시행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콧볼이 넓어 보이는 이렇게 둥글게 보이던 부분들은 많이 호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형별 코성형을 통해서 보면서 중간중간 나온 술식들을 조금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비중계 확장 이식, 코끝을 만드는데 가장 요긴한 술식이고, 대신 전방이랑 요 L 모양의 요 남은 부분, 요 부분에 휘어짐이 있으면 요걸 잘 교정해 놓은 다음에 확장 이식을 시행을 해야 올바른 비중계 확장 이식이 되고 올바른 코성형의 토대가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능적으로도 수술 후에 코막힘 발생 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절골술인데, 절골술을 루틴하게 시행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절골술을 시행하면 무보형물 유형에서 나왔던 그 환자에서 보듯이 절골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이 콧대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그림에서 요만큼 남겨놓고는 이렇게 뚝 떨어지는 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리콘을 쓰지 않았음에도 실리콘을 넣은 것처럼 콧대가 날카롭게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콧대가 조금만 굵다고 하면은 이렇게 절골술을 시행해서 날카롭게 만들어주면 콧대가 날렵하게 보이면서 조금 더 세련된 라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콧대가 굵은 경우나 휜 코에서는 아까 일직절골 했고요. 무보형물 코성형에서 주로 시행하는 술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 처음 나왔는데 펼침이식이라는 술식인데, 요거는 매부리를 절제하고 이렇게 그 안에 이제 공간이 생긴 경우에 본인 연골을 이렇게 쓰거나, 혹은 비밸브라는 공간, 요 각이 너무 가팔라서 여기가 각이 너무
가팔라서 좁은 경우에 이렇게 본인 연골을 요 사이에 이식을 해가지고 요 각을 넓혀보고자 하는 술식인데, 교과서에 보면은 그 우리 비밸브 술식 중에서 아주 뭐 부각되어서 나오는 술식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크게 효과가 있는 술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상방이나 전방 비중격 비밸브 교정할 때도 요 술식보다는 원래 있는 비중격을 바로잡는 술식을 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펼침이식이라는 술식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술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회측 비연골을 조작하는 술식인데, 하회측 비연골은 처음 슬라이드에 나왔었던 것처럼 코끝에 아주 가장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코끝 비중격 확장 이식에다가 이 하회측 비연골을 당겨서 걸어놔서 결국은 코끝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이 하회측 비연골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 절제한다거나 당겨서 꼬맨다거나 이러한 조작들을 통해서 코끝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격 확장 이술과 함께 코끝의 모양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술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능코 성형에서 미용적인 부분 두 번째,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재료는 일단 종류별, 그 다음에 부위별로 제가 그냥 간단히 나눠봤는데요. 종류별로는 인공 조직이냐, 아니면은 기증 조직이냐, 즉 생체 조직이냐, 혹은 이제 자가 조직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인공 조직은 뭐 실리콘, 고어텍스, 메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기증 조직으로는 이제 동종진피, 주로 이제 환자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동종진피인데, 제일 대표적인 제품이 메가돔이랑 알로돔입니다. 제가 이거 두 개 차이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증늑연골, 요거도 아주 많이 쓰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저희 병원에서는 안 씁니다. 보통 이제 기증늑연골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말 연골도 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람에서 기증받은 늑연골도 안 쓰기 때문에 말 연골은 아예 둘 다 뭐 아예 병원에 들어와 있지 않고요. 요것도 많이 쓰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 조직은 엉덩이에서 채취한 이제 자가진피, 그 다음에 늑연골, 그 다음에 자가 비중경 연골, 귀연골,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부위별로 어떤 조직을 쓸 수 있느냐, 요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콧대는 뭐 이런 재료들을 쓸 수가 있고요. 늑연골은 쓰는 경우도 있는데, 늑연골은 이제 콧대에 쓰면은 와핑이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늑연골을 채취했을 때 이렇게 똑바로 보이고 이걸 실리콘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넣는데, 나중에는 늑연골이 이렇게 와핑되는, 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콧대는 잘 쓰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코끝에는 뭐 자가 비중경골, 귀연골, 동종진피, 자가진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주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씩 부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콧대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오해도 많고, 실리콘은 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 혹은 실리콘이 넣으면 무조건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리콘이 코 성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부작용이 가장 많이 보고된 것 중에 하나이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장 안전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실리콘을 올바로 사용하기 전에 실리콘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몰랐을 때 L형 실리콘이나 또 코끝까지 실리콘을 삽입한 경우 등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와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에 대해서 편견이 생긴 것 같은데, 실리콘을 안전하게 사용하면 가장 안전한 재료입니다. 즉 이런 L형 실리콘이나 그 다음에 이런 실리콘은 보통 이걸 쓰긴 하는데, 이렇게 절단하지 않고 코끝까지 다 실리콘을 한 경우에는 캡슐레이션이 잘 형성이 되지 않고 코끝에서도 이제 염증을 유발하면서 탈출되거나 모양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만 사용하지 않고 하회측 비연골 위쪽으로만 안전하게 삽입된 경우에는 실리콘을 둘러싸고 우리 인체가 캡슐을 형성해서 비교적 안전하게 위치하게 되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하회측 비연골 위쪽으로 해서 코뼈 위쪽까지 삽입을 하게 되는데, 코뼈에 그럼 피부 밑에 들어가냐 아니면 뼈 위에 바로 얹혀야 되냐, 어느 깊이에 넣느냐도 중요한데, 뼈에 바로 닿게, 그러니까 뼈의 골막까지 벗겨서 골막이랑 그 뼈의 사이에 실리콘을 삽입을 해야지 실리콘이 고정이 돼서 위치하게 됩니다. 그냥 구멍만 파가지고 실리콘만 박아놓으면 이렇게 만졌을 때 막 양옆으로 흔들리게 되는데, 골막 하층에 삽입되어야 실리콘이 고정되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재료고 다양한 제품군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어텍스도 뭐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데,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고어텍스인데, 보시면 약간 스펀지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 고어텍스는 오히려 실리콘보다 진피 조직처럼 이렇게 야들야들한 재료인데, 진피처럼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인공 재료라는 그러한 재료고, 실리콘보다 이제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하고 거부 반응이 적다는 장점이 보고되어 있는데, 사용 방법은 실리콘과 동일하게 하위측 비용구를 이쪽 골막 하층에 삽입이 되어야지 안전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동종 진피인데요. 동종 진피는 이제 메가덤, 알로덤 이렇게 두 제품이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요거 이제 오늘 재수술하신 분이 한 분 오늘 경과를 보고 가셨는데 6개월 만에 오셨는데, 제가 이분이 이제 재수술을 할 때 늑연골로 이제 코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콧대에는 실리콘을 넣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분인데, 실리콘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해서 본인은 이제 동종진피를 하고 싶다 해서 동종진피를 쓰신 분인데, 6개월 만에 오셨는데 코끝은 너무 이쁜데 이 콧대에 진피 삽입됐던 부분들이 흡수가 너무 많이 돼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라인이 된 경우가 오늘 오셨다고 하셔서, 저는 동종진피를 이제 콧대에 넣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수술방에서 이렇게 동종진피를 넣고 이쁘게 하고 나왔다고 해도 흡수에 문제가 있어서 모양이 예측이 사실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자 입장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수술을 한다는 게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권유를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실리콘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또 그렇다고 물론 자가진피도 흡수가 되지만 자가진피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동종진피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이 자연스럽고 거부 반응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주변 조직과 유착돼서 제거가 어려운 단점이 있고, 예전에 어떤 분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진피로 수술받고 저희 병원 오셨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진피가 흡수가 그냥 대칭으로 되면 그나마 나은데 자가진피로 하셨었거든요. 대칭으로 되면 나은데 조금만 남아서 콧대 일부분이 마치 알맹이처럼 만져지는 그러한 환자분들도 있어서, 요 흡수 때문에 동종진피나 자가진피는 콧대에 별로 권유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동종진피는 메가덤, 알로덤 이렇게 두 종류의 제품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메가덤입니다. 이 동종진피는 이렇게 실리콘 모양을 깎아서 코끝대에 두껍게 넣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매부리를 치고 조금 거칠게 만져진다거나 혹은 피부가 얇아서 실리콘의 윤곽이 너무 보이거나 할 때 이렇게 얇은 진피를 덮어서 그러한 거칠게 보이는 부분들을 덮는 경우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형물로서의 동종진피는 이제 흡수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적으로는 잘 쓰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메가덤과 알로덤 두 제품이 조금 생산 공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졌을 때 조금 조직의 성상이 다릅니다. 알로덤 같은 경우는 딱 꺼내서 이제 생리식염수에 담그면 메가덤은 바로 이렇게 부들부들해지는데, 알로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지 단단했던 게 말랑말랑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껴지기에, 이건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느껴지기에 알로덤이 조금 더 흡수가 그래도 그나마 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저희도 메가덤이랑 알로덤 둘 다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이제 상황에 맞게 그거는 다르게 쓰게 됩니다. 자가진피는 이제 아주 안전한 재료입니다. 본인 재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콧대에 쓰기에는 이제 조직 흡수로 인해서 모양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엉덩이 쪽에 아주 보기 안 좋은 흉터가 남는다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고, 이게 이제 자가진피를 저희가 채취해서 사용하기 직전에 촬영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늑연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콧대에는 이제 와핑 현상 때문에 그리고 모양 자체도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잘 쓰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코끝은 이제 인공 조직이 사용 불가능합니다. 요 비주 말고 지금 코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공 조직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코끝에 실리콘을 넣는다거나 혹은 코끝에 뭔가 다른 플라스틱 같은 메쉬 같은 그런 조직을 사용하면 이거는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코끝에는 인공 조직을 넣으면 안 됩니다. 동종진피는 괜찮습니다. 생체 조직은 물론 이제 늑연골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인공 조직은 사용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제 늑연골처럼 아주 경도가 단단한 것들은 이 코끝에다가 각져놓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표현이 불가능해서 늑연골은 사용하지 않고요.
비중계 연골을 주로 저희 병원 사용을 하는데 사실 더 좋은 거는 귀연골입니다. 귀연골이 이제 더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귀연골의 표현이 더 자연스러워서 귀연골이 좋긴 한데 추가적인 절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중계 연골을 이렇게 그 마진을 이렇게 예쁘게 부드럽게 깎아서 적절히 절삭해서 사용하면 비중계 연골로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해서 저희는 주로 비중계 연골을 사용하고, 환자가 뭐 코끝은 귀연골로 꼭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귀연골을 채취해서 하기도 하는데 굳이 또 추가적인 절개를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거는 술자마다 조금 성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종진피도 아주 야들야들한 재료라서 표현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코끝에 넣을 수 있고 대신 이제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자가진피도 저는 자가진피를 코끝에 사용하는 거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나왔던 그 자가진피를 콧대에 쓰고 남으면 요 끝에다가도 비중계 연골 위에 덮어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게 있으면 사실 요걸 안 쓰고 요걸 쓰게 되죠. 요게 있으면 무조건 요걸 쓰고요. 코끝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비주입니다. 비주는 이제 튼튼하게 비중계 확장 이식을 통해서 튼튼하게 이제 세운 다음에 코끝에다가 이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비주가 쓸만한 재료가 별로가 없습니다. 인공 재료는 당연히 안 되고 코끝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 또 너무 부드러운 재료를 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둥으로서 밑에서 위를 다 받쳐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도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인공 조직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증 늑연골은 저희는 이제 부자연스럽고 문제가 돼서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기증 조직은 저희는 안 쓰고, 그럼 결국은 자가 조직 중에 단단한 걸 써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비중계 연골이랑 늑연골밖에 없습니다. 그럼 귀연골을 왜 안 쓰냐? 귀연골은 보시면 제가 이거 사진을 일부러 넣었는데 딱 봐도 부드러워 보입니다. 귀연골은 비중계 연골과 다르게 되게 조직이 연하기 때문에 기둥으로 세우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연골은 잘 쓰지 않고, 요게 이제 비중계 연골이고 귀연골인데, 보시면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경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귀연골을 비주에 쓰기는 조금 어렵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각광받는 재료 중에 하나가 메쉬입니다. 주로 이 제품을 이제 비주에 사용하는 병원들이 많은데, 경도랑 두께가 비중계 연골이랑 비슷하고, 이 메쉬는 인공 조직입니다. 이 PCL이라는 재료가 주로 많이 쓰이는데, 이 PCL은 녹는 실로도 만들어졌던 재료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쓸 수 있는 인공 조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몇 번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모양도 잘 표현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술자 입장에서는 저런 거를 한번 사용했을 때 저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이후에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도 좀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메쉬는 거의 안 쓰고, 다 비주는 자가비중계 연골이나 늑연골로만 시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쉬도 비주에 사용하기를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쉬는 결국은 우리가 코 성형에서 쓸 수 있는 데는 코끝에 당연히 못 쓰죠. 단단하니까. 콧대도 못 쓰죠. 결국은 비주에 쓰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걸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비중계 연골이 이제 가장 비주에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양이 적거나 매우 약한 경우가 간혹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중격 연골을 겹쳐 쓰거나, 혹은 정 안 되면 뒤쪽에 있는 비중격 뼈를 조금 얇은 부분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보강해서 쓴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늑연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증늑연골은 염증의 가능성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나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모양이 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잘 사용을 하지는 않고, 늑연골은 자가 늑연골만 사용하는데 아주 비주에 쓰기에는 아주 적합한 재료입니다. 단단하고 양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조각을 해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늑연골이랑 자가 비중격 연골은 아주 쓰기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쉬는 방금 설명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연세의대이비인후과에서 기능코 성형에서 미용적인 부분에서 사용하는 재료들, 뭐 술식들 이런 거 설명을 드렸는데, 이비인후과라고 해서 주로 이제 오셔가지고 기능적인 부분은 이제 뭐
납득을 하시지만 미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형외과만큼 그 모양을 잘 잡아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미용적인 부분은 결국은 술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술식은 정해져 있고 그러한 술식들을 사용해서 환자의 코 모양을 외부적인 모양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 놓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사실 물론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미묘한 조작들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조금 더 익숙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술자의 미적인 감각이고 그리고 수술에 얼마나 능숙하고 그 술식을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느냐가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연세위대이비인후과에서는 제가 수술한 환자분을 그날 바로 사진을 편집을 해서 블로그에 올려서 다른 환자분들도 보게 하고 그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 그 사진을 보여주고 원본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가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미용적인 부분에서도 환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단순한 코 성형이 아니라 틀어진 구조들을 바로 잡고 기능적인 것들을 올바로 만들어줘서 코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다 살려놓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코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미용적인 개선도 원하신다고 하시면 저희 연세위대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